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본에 이어서 교육학 논술 이제 서론 쓰기, 서론 결론 쓰기에 관해서 이제 각각의 영상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교육학 논술을 쓰면 서론 결론은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량진 근처에서 보거나 아니면 책에서 얻는 자료에서 서론 결론 쓰는 건 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쓸 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아마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대충 써도 된다, 뭐 대략 분량만 채우면 된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해요. 물론 시험에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해서 대충 지나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교사가 될 사람을 길러내기 위한 과정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등교육 이수자인데 그런 글쓰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언가 시험이나 점수와도 뭐 관련이 없지는 않지만은 논리적 글쓰기를 위한 서론 작성,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서론 쓰는 것부터 이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서론 결론 쓰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임용고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잘 안 다가와요. 게다가 지금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이제 리포터 같은 경우 이 부분도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잘 피드백을 안 해주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이상하게 쓰는 게 서론 결론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령도 제대로 못 배우고. 자, 그래서 이제 본론 중심의 이제 본론을 배운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준비 입장으로 따져보면 교육학에 관한 내용들을 공부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걸 하고 무언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제 서론이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중등 교육학 논술은 서론 쓰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이게 내공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괜히 시험 문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칸만 채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 교직 논술을 보면 나름대로 서론의 분량을 채울 만한 무슨 배경이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중등 교육학 논술은 이제 배경 설명이 잘 없어요. 대신 이제 기본에서 이야기했듯이 교육학을 구성하는 하위 이제 특징들을 이제 배분해서 답을 써야 되니까 문제를 설명하거나 문제를 기술하는 분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교육학 공부를 해서 쓰는 요령을 알고 답을 쓰기 시작하면 서론 결론이 시간 맞춰서 칸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되고, 뭔가 서론을 썼는데 이상한 글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기계적인 요령이나 이제 방법 이제 이런 걸 찾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훈련이나 연습을 통해서 논리적 구성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좀 체득을 하고 체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정도 능력은 있어요. 안 하고 피드백을 제대로 못 받아서 낯선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간과하지 말고 계속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해요. 자, 우리 기본에서 이야기했듯이 논술은 서론이 전체 글의 15에서 20%의 비율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충 땜방하거나 칸만 채우면 된다, 이럴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글자 수로 따지면 제가 설명했듯이 150자에서 200자 정도의 분량은 축적을 해야 돼요. 1500자 기준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이야기한 원칙 3개의 문장은 나와야 된다. 네. 100자 이내에 서론은 없어요. 여러분들 글자 수가 100자 이내의 서론은 이건 다시 말해서 론이 아닌 거죠. 그냥 칸 채우기예요. 100자 이내의 서론을 가지고 서론의 어떤 구성 요소를 만족시키는 논지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3개의 문장으로 구성한다. 글자 수는 150자에서 200자의 분량으로 연습을 한다. 자, 그리고 절대 서론 결론은 그냥 넘어가는 영역은 아니다. 그걸 미리 강조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안 그러면 글이 나아지지 않아요. 자, 요령이 아닌 이제 원칙을 지키자. 네. 자꾸 여러분들이 글을 요령으로 쓰면 안 돼요. 원칙을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원칙을 지키려고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글이 나아지고 필력도 높아집니다. 자, 서론은 전체 글을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한테 이 글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환기를 시키고 뭔가 주의를 집중시키는 의미의 그런 글을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서론을 가지고서 무언가 환기를 하고 주의를 집중하는 글을 써야 되는데 지금은 다 문제를 적어요. 본론에 써야 되는 답을 나열하면서 내가 지금 이걸 한번 알아보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쓰고 있어요. 자꾸 크기에 익숙해지니까 뭔가 배경이 되는 맥락, 정책과 이론을 연결하는 훈련 이런 게 도리어 다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기출 문제 보면 알겠지만은 나중에 뭐 한번 수업 시간에 제가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이면 보면서 이야기할 거고 아니면 제가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 제작할 때 뭐 한번 예시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2014, 2015, 네, 그리고 2016 이후, 뭐 이제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2014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육학 논술 문제가 나온 해예요. 이제 그러니까 중등 문제가 기존에 치고 있던 초등의 문제 형식을 약간 차용해서 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 이후부터의 문제하고 다른 건 뭐냐면 명시적으로 어떤 주제를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 배경에 어떤 단일 주제가 드러나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다가 2015학년도에 여기가 문제가 좀 논술 문제 자체가 좀 문제였어요. 네. 여기가 그 해에 문제가 아주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단일 어떤 제재가 배경으로 깔려 있지도 않고 그리고 주제가 명시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2015학년도 문제는 보통 학생들이 가장 힘든 게 뭐였냐 물으면 서론 결론 쓰기가 가장 힘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서론 결론 쓰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다라고. 그만큼 문제 형식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 2016년부터는 주제를 딱 명시를 해줘요. 뭐를 위한 글이다라고. 그리고 이 주제에 따라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하라라고. 자, 그러니까 단일 제재가 배경으로 나올 때 어떤 글을 쓰는 거는 그나마 좀 쉬웠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는 여러 가지 과업과 영역을 가지지만은 뭔가 이 모든 내용을 수용하는 복합 주제가 하나 등장을 해요. 과도기적으로 2015학년도는 뭐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논리로 만들어내야 됐던 게 2015 기출인데, 자, 뭔가 이제
보면 단일 주제 문항에서 한 번밖에 안 됐지만은 이렇게 이제 변해간 거죠. 자, 그래서 서론이 그렇게 구조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뭔가 이 주제와 관련된 교육 이론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교육의 어떤 맥락, 예, 시대적 변화의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 이론을 학교에 어떻게 적용 연계시킬 것인가 라는 형식의 서론을 여러분들이 구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현재 교육학 논술의 서론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형식의 원칙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가 150자에서 200자 분량으로 쓰라고 했어요. 150자 플러스 알파 분량으로. 문장은 반드시 3개로 구성한다. 자, 3개 문장은 나와야 논지가 구성이 돼요. 논지가. 글의 어떤 주장에 위계가 있단 말입니다. 네. 자, 그리고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시험 문제를 그대로 복사해서 옮겨 적으면 안 돼요. 이거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그대로 서론에 옮겨 적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고 여러분들이 가공하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만은 아까 제가 그랬죠. 시험을 합격한다라는 기준으로 볼 때는 서론 결론 부분이 뭐 대충 써도 됩니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중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해서 뭐 임용고시 학원에서 모범 답안이라고 내놓은 글들 읽어보면 서론 결론이 하찮기 그지없습니다. 이건 너무 밖에 내놓기에 좀 창피할 정도의 어떤 글이나 예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자꾸 흉내내지 마세요. 배점이 없어요. 서론 결론은. 그래서 이제 대충 넘어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적용할 때는 구성점수 기준 적용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서론, 본론, 결론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서론이 눈으로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잘 연결해서 내가 글을 술술술술 읽어 나갈 만큼의 구성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게 이 글 전체에 대한 인상과 이미지를 결정해요. 제가 좀 더 이제 세속적으로 말하면 이후 본론에 점수 채점할 때도 영향을 미쳐요. 자,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고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도입이라고 하는 거는 맥락에 맞는다라는 거죠. 이 글 전체 본론에서 언급하는 내용들하고 서론이 연결이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는 그런 배경이나 구성이 딱딱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누상 강조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글쓰기 연습하거나 아니면 제가 무슨 문제나 주제를 만들어서 써보라라고 여러분들 할 때 서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게 이제 이건데. 자, 제가 2가지 차원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분량. 네. 꼴랑 1200자에서 1500자 분량 적으면서 본론에서 쓸 내용을 나열한다. 이거는 이제 잘못된 겁니다. 내가 이거 쓰고 이거 쓰고 뭐 그거는 의미 없는 겁니다. 한눈에 보는데요. 뭐.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2번째, 여기 나오듯이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적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말도 쓰지 마세요. 지금 기초 부분에, 기본 부분에 제가 설명했듯이 문제 1, 2, 3, 4인데 뭐 논점 1, 2, 3, 4 논점 없어요. 요구하는 답 적는데 무슨 논점이 있어요 지금. 그런 표현도 맞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쭉 나열하면서 알아보겠다, 논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표현 적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적는 거 아닙니다. 뭐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고 논의가 요구되고 있고 관심이 요청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관심 가지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나 우리들의 관심을 더 환기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뭐뭐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알아보겠다, 논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적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과제 내거나 이럴 때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되게 없어 보입니다. 꼴랑 1200자, 1500자 글 적으면서 서론에서 그렇게 글자 수를 낭비할 만큼 논리가 없으면 이미 이 글은 별로 의미가 없는 글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형식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예시처럼 이제 이야기를 좀 하면 보통 서론을 쓸 때 여러분들이 이제 단일 제재형 하면 이게 2014년도 논술이나 아니면 초등 교직 논술 이것도 이제 초등 교직 논술도 초기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쓰는 리포트가 이런 형식이 많죠. 뭐뭐에서 쓰라라고 딱 단일 제재가 나와요. 단일 제재가 나온다라는 거는 논란이나 이슈에 이슈 파이팅에 제재가 있다라는 거죠. 화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비대면 수업의 어떤 효능, 한계 이런 것처럼 딱 제재가 딱 선명하게 드러나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 구조가 어떻게 가냐면 A, 문장 A, 그 다음에 숨어있는 접속사 B, but, 그러나 그 다음에 문장 B, 그 다음에 숨어있는 접속사 das, 따라서 문장 C 이런 구조예요. 자, 지금 문장 A가 우리가 제재라고 이야기하는 중요 이슈에 해당하는 핵심 제재가 보통 문장 B, 두 번째 문장에 많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무언가 비대면 수업에 의해서 혼란이 있거나 학습 격차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 만약에 이런 게 던져졌다. 그러면 이 학습 격차 유발, 비대면 수업 하는 게 이제 B 문장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A는 그 이전의 배경이나 정책 맥락을 적어야 되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에서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 수업이 실시되고 있다. But, 그러나 그러한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습 격차 유발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다스 우리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의 어떤 원활한 상호작용과 수업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논의나 과제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진술 A, but 진술 B, das 진술 C 이런 구조를 가요.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에서 리포터 과제 받거나 이럴 때 보면 아마 이런 구조를 많이 적용하게 되게 될 겁니다. 자, 이슈의 배경, 그 다음에 구체적인 그 문제점, 제재, 이슈 되는 어떤 제재적인 키워드가 나온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논의가 필요하거나 관심이 가져야 된다. 이런 걸로 마무리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주제에서는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루는 교육학 논술로 보면 저는 그냥 이게
복합 주제형이라고 표현은 하기는 하는데 그냥 주제가 나와요. 네. 주제가 딱 명시가 돼요.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 보면 이제 2016년도부터 주제가 딱 나와요. 주제가 나온 뒤에 이게 이제 영역이 나뉘어져요. 교육 과정에 관한 문제나, 예, 그 다음에 뭐, 교육 방법이나 공학, 그 다음에 뭐, 평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심리 쪽에 관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어차피 교육 심리하고 방법 평가는 같은 흐름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맨 마지막 문제에 행정 문제가, 교육 행정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라서 학교 교육 혁신이라고 하는 주제에 따라서 학교 내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평가나 교사들의 어떤 활동에 관한 행정에 관한 문제를 각각의 영역별로 학교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게 무슨 의의가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면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볼 때는 정책 또는 이론의 배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교육학 이론뿐만 아니라 교육학 이론을 공부할 때 그 이론에서 언급하는 제도나 정책이 등장한 배경이 뭔지도 잘 알아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배경도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이 글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책이나 어떤 이슈가 되는 제도의 배경 부분에 관해서 한 줄이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와 관련된, 뭔가 주제에서 제시한 이게 어떤 이론적인 측면이 강한데, 이걸 배경하고 잘 연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적 구성과 개연성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학교와 교사들이 어떻게 실천할지, 거기에 대한 관심,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본론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한 문장씩은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논리적 흐름을 잘 구성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단일 제재형에서 언급한 게 기본으로 해서 수준이 더 올라간 거죠. 네. 주제를 가운데 배치하고서 그 배경에 관한 설명과 뭔가 이제 딱 눈에 확 들어오는 핵심 키워드, 핵심 제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주제를 밑바탕에 깔고서 그 각각의 소위 말하는 교육학 문제의 하위 요인, 강론들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잘 배치하기 위한 논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여러분들이 연습이 좀 필요해요. 여기다 대고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듯이 뭐 교육과정에 뭐에 관한 부분, 방법에 뭐에 관한 부분, 평가에 관한 부분,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걸 지금부터 논하겠다, 알아보겠다. 이제 이렇게 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런 거는 좋은 글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서론에 대해서 정리하자라고 하면, 자, 글자 분량 150자 이상, 200자 이하, 3개 문장, 그리고 맥락에 맞는 자연스러운 도입. 자, 어찌됐든 개연성을 갖춘 논지를 구성을 하되 서론의 전체 글의 제재가 되는 표현, 단어,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없으면 이건 서론이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문장 3개에서 두 번째 문장에 글 전체의 핵심 제재가 되는 키워드를 잘 배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배경이 되는 문제의식이나 정책.
자, 그러니까 이건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도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소위 말해서 스터디 그룹을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 여러분들 T학습, 모둠학습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친구한테 내가 말하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교육학 지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야 돼요. 배경, 개념, 장단점, 효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이론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남들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이나 정의, 장단점, 효과 이걸 설명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시험 문제에 답을 쓸 수 있어요. 자, 여기 나오듯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 마세요. 문항 그대로 나열하거나 문제를 복사하거나.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거 하지 말아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통상적으로 저기 일반 사회교육이나 윤리교육 학생들이 이거 많이 쓰는데 속담이나 이상한 격언, 예. 서론에서 속담이나 격언 이런 거 갖고 오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지만 결론 시작할 때도 속담이나 격언 이런 거 가지고 오지 마세요. 서론 부분에 속담이나 격언은 예, 이거 사실 굉장한 블랙홀을 기능을 해요.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논지하고 안 맞거나 맥락이 안 맞으면 항상 의심을 가지고 보게 돼요. 그러면 내 글 전체의 논지를 도리어 얘가 더 가려버려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걸 하지 않고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걸 하지 않으려고 연습하세요. 그리고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알아보겠다, 논하겠다 이걸 안 쓰라고 하는 거는 쓰지 않는 선에서 계속 연습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제 글을 쓸 기회가 있을 건데 자꾸 논리적 구성에 관해서 고민을 해야 서론이 제대로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면 아, 본론 쓰는 거는 이제 요구하는 거 쓰니까 쉽구나라는 느낌이 차라리 올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을 내가 어떻게 시작할까? 그럴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 문장에 전체 글의 핵심 키워드나 핵심 제재를 딱 적어 놓고 그랬을 때 배경이나 맥락을 어떻게 적고 시작하고 내가 어떻게 주의 환기를 시키는 관심을 가지자라고 주장하면서 글을 마무리할지 그걸 계속적으로 좀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습하면서 피드백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좋은 게 동학들이 있어요. 수업을 우리 같이 하는 친구들 중에 또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서로 다른 친구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또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샘플이 될 거예요.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해서 처음에 흉내 내도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감이 생길 거고 그러면 더 글이 좋아지게 될 겁니다. 자, 서론 글쓰기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앞으로 직접 써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십시오.